거울 속의 노인을 보고 흠칫 놀랐다. 이게 나라고? 내 딴엔 거울 속 저 노인보다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털 웃음을 짓자 거울 속 노인도 따라 웃는다. 거울 속의 당신은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갔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젊어 보인다. 그래, 지금의 나를 외면하지 않으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근우 선생님의 에세이인데요. 제목은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고요. 샘터 출판사에서 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도서 영상을 소개해드렸죠. 여러분이 이근우 교수님 도서 영상들을 꾸준히 좋아해 주셔서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따로 재생 목록으로 빼서 이근우 선생님 에세이를 시리즈로 소개해드려 봐야겠다 하는 거였는데 출판사별로 낭독이 허락되는 선에서 인생의 지혜와 통찰, 따뜻함이 함께 있는 이근우 선생님의 에세이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서는 낭독해 드릴 수 있는 분량이 가장 적어요. 짧게 소개해 드려서 아쉽지만 우리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머릿말에서 이근우 교수님은 네팔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하시는데요. 30년 넘게 네팔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만난 네팔인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을 100세로 설정하고 이를 나이별로 내등분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생의 사계절을 나누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새싹 같은 청년기인 25세까지의 삶의 첫 계절 봄. 익힌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뜨겁게 사는 시기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책임과 역할이 늘어가는 50세까지의 두 번째 계절 여름. 가장 뜨거웠던 시기를 보내고 조금씩 차분하게 식어가지만 여전히 마음에 온기가 남아있는 장년에서 노년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시기인 세 번째 계절 가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계절로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평온해지는 자유의 시기라 말하는 겨울. 이 책은 인생의 사계절 앞에서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띄우는 56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에세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인데요. 거의 막바지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뜨겁긴 합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7번째 편지와 18번째 편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책 표지에 있는 선생님의 짧은 메시지와 함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이든 70살이든 우리는 이미 이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원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입니다. 부모님은 결국 당신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깊습니다. 어린 자식은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럴 깊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늘은 참 넓습니다. 어릴 때는 그 넓은 그늘에 의존해 살지만 좀 자라면 성가시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울타리는 안에서 보면 나를 가두고 밖에서 보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아이는 철이 들면서 시선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울타리가 답답하고 성가시게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이 울타리의 높이 그리고 걷어내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 그곳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좋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 안에서 보고 배웁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학습의 시기를 보내고 마침내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새로운 울타리를 칩니다. 또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관리하기도 벅차다는 것, 아이가 그 안에서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그리고 아이가 울타리 밖을 보기 시작할 때 느끼는 서운함, 결국 같은 상황에서 나의 부모는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견합니다. 깊은 뜻과 넓은 그늘을 몰랐다는 사실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습득한 삶의 방식을 응용해 독립하고 나 또한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최대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닮고 안 닮고를 떠나 두 경우 모두 부모로부터 학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는 시기를 즈음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20살 넘은 성인이 되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부모 없이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캥거루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그 정체성이 누구의 자녀로서만 머문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은 하지만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두는 삶입니다. 아직 부모가 필요하지만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유형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라고 해서 부모를 남 대하듯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친구 중에는 미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나에게 편지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식이 18살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달라고 했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는 것은 미국 방식이고 부모에게 집을 부탁하는 것은 한국 풍습을 따르는 셈입니다. 나는 이중 국적자로 만들지 말고 미국인이 미국 방식대로 스스로 독립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미국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결혼식이 있으니 시간 있으면 오라는 말을 합니다. 18살 이후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나도 줄 것이 없다. 우리는 그런 관계이니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면 고맙겠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능력이 있고 왕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앞선 두 가지 유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부모만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식인 나도 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부모의 깊이나 넓음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이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즈음에는 흔적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를 측은하게도 보고 분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측은한 감정은 나이가 든 부모에 대한 공통된 정서일 것입니다. 분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당당하고 깊고 넓은 당신을 볼 수 없어 생기는 자기 분노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부모도 늙고 나도 늙어갑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나를 학습시켰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담담하게 사그러지면서도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부모로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감만 쌓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유아일 때 서투른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귀여워하며 돌보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보호해주는 사람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달라져가는 부모에게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의 비밀을 품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내가 돌볼 자녀가 되어간다고. 그 마음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의 선물이라고. 기회란 길 모퉁이마다 숨어 있습니다. 선배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일생 동안 간직하셨던 액자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욕 레조하면 선 수목하라 라는 글이 아담한 액자 속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거든 먼저 나무를 심으라 라는 뜻입니다. 즉 기회를 만들라는 충고였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회인 줄 모르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기회인 줄 알았다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면 기회를 못 알아본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기회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와 두 가지 경험과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대학교 입학시험 때입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교내 상위 1%에 들면 무시험 합격과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나는 그 범위에 속했습니다. 내 경제 형편의 안성맞춤이었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했습니다. 그때는 내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자만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낙방이었고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온전히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집안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버려서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물론 결과가 달랐다면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놓친 것만큼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군 복무를 마치고 선배 선생님들을 찾아뵐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에는 정신과 의사 선배들의 수가 많지 않아 두루 인사를 다닐 수가 있었죠. 사실 그때 나는 제대 후에 원래 근무했던 국립정신병원으로 복직할지 따로 개원을 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조언도 들을 겸 인사부터 다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도 찾아가 과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3년 동안 전임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부실했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는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진 기회도 있지만 흘려보낸 기회 역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놓쳤다면 대부분 내가 몰라서 그랬을 테고, 잡았다면 내가 인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주변의 도움도 알게 모르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여학생이 상담을 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가 내가 싫다고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랍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100% 거절이나 다름없고, 말하면 50%의 거절과 50%의 수용이라 볼 수 있으니 확률적으로 봐도 말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믿져야 본전이라는 뜻이죠.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가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손실이 되겠죠. 가보지 않은 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보지 않아 결국 모른다는 것만큼 큰 손실이 있을까요? 결국 기회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에게 오는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그렇게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 나타납니다. 더 많은 모퉁이를 돌아보는 사람, 즉, 더 많은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를 발견할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늘 보이지 않는 곳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연세대와의 내 인연이 꼭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돕지 않아 놓친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도와서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현명한 자는 하나의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때를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란다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